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재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제 낙관론에도 국내 증시는 사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0.4% 올라가면서 2,573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추가적인 약세를 보여줍니다. 0.32% 하락하며 725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만 수급적인 상황이 불안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 주체의 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현재 2,375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도 400억 원 가까운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의 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2,713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함께 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흐름은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905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115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1,013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우리가 쉬는 사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지만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0.93% 올라가면서 54,200원에 거래되는 반면에 SK하이닉스가 1.46% 하락합니다. 현재 거래가 189,6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대 오름세로 342,250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가적으로 1%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가 0.36% 상승합니다. 현재 거래가 197,3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셀트리온이 소폭의 반등세 보여줍니다. 0.16% 상승하며 184,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가 0.62% 오르면서 97,4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오름세고요. 네이버가 1%대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1만 5,5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 거래일에 가장 크게 상승부를 켰었는데 오늘은 2%대 약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71만 5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도 체크하시죠. 알테오젠이 0.54% 반등하면서 37만 500원, 에코프로비엠 추가적인 상승세 보여줍니다. 2.57% 상승하며 거래가 11만 9,7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HLB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HLB 측이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아직 간암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내린 게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HLB 장 초반에 21%까지 급락했다가 지금은 6% 마이너스 선으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현재 6.64% 하락하면서 거래가 8만 2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0.67% 약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대 내림세 보여주면서 3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입니다. 삼천당제약과 리가캠바이오 동반 반등합니다. 삼천당제약이 0.15% 상승하며 19만 4,800원, 리가캠바이오가 2%대 상승하며 거래가 10만 7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재에도 2.48% 상승세로 31만 원, 클래시스가 0.68% 하락하는 가운데 파마 리서치도 오늘 반등세입니다. 2% 가까운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거래가 31만 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유리 인터포저 개발 착수 소식에 관련 섹터에 또 한 번 상승 모멘텀이 생긴 상황인데요. 캠트로닉스와 필옵틱스가 해당 유리 인터포저 생산을 위한 합동 제안서를 냈다는 소식이 보도된 이후에 2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주 내에서는 PIE가 11.6% 급등합니다. 거래가 1,700원. 필옵틱스도 4.8% 오름세입니다. 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빛레이저는 보합권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사료 관련주도 상승 중입니다. 중국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맞서 오늘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2차 보복관세 부과에 들어가자 국내 사료 관련주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관련주 내에서는 미래생명자원 11%가량 상승 중입니다. 거래가 4,330원입니다. KC피드가 5.37% 상승하며 2,845원, 팜스토리도 1%대 오름세로 1,267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오늘 외환시장 1,448원대에 개장을 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447원 80전에 거래되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1,445원대로 좀 레벨을 낮춘 상황입니다. 약달러 속에 외국인 팔자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워낙 단기간에 반등한 상황이라 1,450원을 넘진 않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는 여전히 0.4%대 오름세로 2,573포인트 보여주는 가운데 코스닥 0.36% 하락하면서 72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사이에 상승한 뉴욕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 코스닥 속에서 여전히 힘이 부족한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강관우 더 프리미어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증시가 어쨌든 트럼프 관세 이슈 때문에 상당히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었죠. 지금 오늘은 혼조세인데 이번 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주는 좀 바닥을 좀 다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네. 미국에서는 계속 한 사람 이 말하면 이렇게 내려갔다가 네. 관세 때문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또 파월 또 등장해가지고 시장 맞습니다. 진정시키니까 또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야간 선물 보니까 다시 미국이 좀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은 좀 오히려 반등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상반된 지금 그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2월 말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현물 선물할 것 없이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한번 가했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리밸런싱을 한 거 아니겠느냐. 일부 한국을 좀 조정하면서 조금 비중을 뺀 거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이제 3월 들어와서는 큰 움직임은 없어요. 나중에 외국인 그 현물 선물 그거 보겠습니다마는 네. 큰 매도세는 없다. 오히려 제가 항상 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외국인의 선물 좀 움직임을 좀 주시하자. 근데 선물 쪽에서 큰 움직임은 없어요. 다행히 오늘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세를 이끌고 가면서 어쨌든 뭐 유리기판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지금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놓은 우리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가로 밀려 내려가는 거는 쉽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방 화면에 나왔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지난 2월 말에 엄청나게 팔아제꼈습니다. 저 밑으로 쭉 내려온 큰 그 차트가 이제 바가 있는데요. 네. 거기서 회색이 현물을 판 그 수치고요. 녹색이 선물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하루에 한해 가지고 무려 3조 원이 넘는 순매도를 기록한 이후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3월 들어와서는 조금 팔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그 폭은 현저히 지금 축소됐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는 약간 선물 쪽에서 좀 이제 플러스 쪽으로 돌아오고 있다. 오늘도 현물은 좀 마이너스 2천억 정도 되지만은 선물에서 플러스로 돌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어쨌든 이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건데 현물은 계속적으로 좀 줄여 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오늘 조금 변화가 있죠.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은 네. 시작하고 나자마자 벌써 외국인 창구로 두 군데서 이렇게 사들어오니까 네. 그게 유리기판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삼성전자가 바닥을 지금 잡아주고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까 외국인들 뭐 이렇게 팔고 있는데 다시 연기김의 순매수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한 500억 전후해가지고 네. 순매수를 해주고 있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삼성전자 자사주를 매일 사고 있거든요. 그게 매일 한 500억 정도는 아마 살 겁니다. 한 달에 한 1조 정도 사니까 거래일이 20이라고 보면은 네. 하루에 500억 정도는 산다. 그러니까 연기금하고 삼성전자하고 순매수로 들어오는 게 매일 한 1,000억 정도는 기대해도 좋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팔아먹는 거는 거의 그 유사한 수준으로 흡수를 할 수가 있다. 여기서 개인들이 이제 키를 쥐고 있다. 지난번에도 2,670 정도 가니까 개인들은 거기다가 다 팔고 차익 실현하고 떠나는데 외국인들이 다 샀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들보다 더 시장에 대응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는 외국인들은 또 이번에 왕창 팔았잖아요. 그건 누가 샀습니까? 다 개인들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오히려 집단지성을 발휘해가지고 좀 잘 대응을 하고 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지금 목요일 날 상법 개정안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멘텀도 있고 지난 주말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구치소에 나온 그런 이슈도 있고 헌재가 언제가 이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위를 보고 달리기에는 조금 이르다.
대신 눈치 보기 장세가 있습니다만은 밑에는 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보니까 삼성전자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1%대 하락세입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뷰를 갖고 네. 계시니까 계속 사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뭐 계속 지금 한 서너 달 동안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딱 하나 차트만 보여드려도 금방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 차트를 제가 3사, 그러니까 그 반도체 3사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제가 파랑색으로 이렇게 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보면은 25년이 가운데 있잖아요. 작년보다 좀 주는 영업이익 흐름이에요. 그러네요. 내년에는 좀 엉창 이렇게 올라갑니다만은 그런데 하이닉스는 볼까요? 24년에 20조 대에 있다가 저기 32조 8천까지 올라온다고 지금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내년에도 좀 더 올라가는 그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잘 숫자나 이런 걸 안 알려주는 게 제가 이제 오늘 하나 가져온 게 좀 마이크론 녹색으로 된 건데 마이크론을 미국에서 무려 32군데 증권사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수치예요. 근데 마이크론 같은 거가 사실은 SK 하이닉스랑 사업 구조가 이익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커브를 좀 보시면 좋은데 마이크론 25년 가운데 거 보시면은 12조 6천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확 올라오는 뛰네요. 네. 확 뛰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 26년에도 미국에서 32군데 증권사가 예상하는 영업이익은 금년도보다도 더 올라가는 이런 커브예요. 그렇다고 볼 때는 우리 SK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뭐 줄 거다 아니면 멈칫멈칫할 거다라는 일부의 그 예상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같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32군데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게 올라가는 커브로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커브가 줄어들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SK 하이닉스를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마이크론의 뭐 절반밖에 안 하는 이런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여기서 그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20만 원을 다시 깨고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거고 지금 나오는 차트만 보셔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점선을 쭉 그려놓은 게 그 밑에 있는 거는 좀 저평가된 부분에 있는 이런 그 회사가 되겠고 네. 점선보다 왼쪽 상단에 있는 것들은 조금은 그 균형점에서 그 적정 가치선에서 조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하이닉스는 이것보다도 밑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 밑에 선이 RO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에요. 네. 회사가 이 정도로 이익을 많이 벌어내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가치를 평가받는 거는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지금 처해 있다. PBR로 봤을 때 네. 1.3배, 1.4배 왔다 갔다 하는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 그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저 점선 수준의 사선으로 조금 근접을 하기 위해서는 뭐죠?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번 1년 반 정도는 역시 끄떡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네. 최근에 그 미국계 증권사죠 시티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제가 네. 좀 찾아보니까 예. 목표 주가를 35만 원으로 이렇게 상향을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공격적으로 올렸는데 우리나라 증권사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훨씬 올렸. 좋은 거죠. 우리나라 지금 한 27만 원 정도 목표 주가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세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가 윈터 이즈 커밍 그래가지고 주가를 한번 박살을 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슬금슬금 지금 올리고는 왔는데 여기는 아주 대차게 지금 앞에다가 놓고서 여기 리포트는 뭐라고 썼냐면 Spring is coming. 아, 또 이제 봄이 온답니까? 온다. 이렇게 리포트 제목을 냈어요. 그리고 그 목표 주가를 35만 원을 끌어올렸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 컨센서스인 27만 원 수준은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주가가 19만 원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좋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봄이 오고 있다. 여름이 오면 더 뜨겁다 얘기인데 항상 계절의 비유를 해서 그러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소위 그 딥시크 사태 이후 새로운 AI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라고 봐서 이제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는데 네. 네이버와 카카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쪽보다는 조금 보수적이십니까? 시원찮게,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최근에 보니까 주가를 보면
카카오 주가가 아주 많이 뛰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카카오에 AI 무슨 모멘텀이 있을까? 이게 여기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려면 말이죠. 네. 근데 여기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카카오가 AI 관련되는 서비스를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카카오 아이 들어보셨어요? 카나나, AI 메이트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대요. 네. 근데 네이버에서는 클로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좀 써보면 아직도 다른 나라에서 나온 것보다는 조금 시원찮은 건 좀 있는 거는 같은데 어쨌든 카카오 쪽에서 이런 건 좀 없잖아요. 우리가 카카오 쪽에서 AI를 잘 이용하고 있는 거는 카카오 택시 같은 거. 그런 건 진짜 수익화가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카카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AI 플랫폼이 좀 하나 화끈한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가랑 좀 그 밸류에이션을 견줘봤죠. 지난번에는 제가 PBR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포워드 PER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워드 PER이요? 예, 예. 네. 1년을 선행해서 미리 보는 PER인데 위쪽 노란 게 이제 카카오예요. 제가 색깔을 좀 맞추려고 노란색으로 그려왔는데 카카오가 48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 주식들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미국의 빅테크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M7 이런 데들이 거의 포워드 PER이 30배 전후거든요. 근데 카카오가 지금 48배예요. 네이버가 17배예요. 여기서만 해도 벌써 네이버 대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걸 알겠고 뭐 좋아질 수 있다는 그 모멘텀을 알겠는데 주가가 조금 과대하게 반응한 거 아닌가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정당화가 되려면 AI 서비스를 확실하게 좀 시장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사업 다각화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돈 되는 데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RO이라는 걸 기업의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니지먼트가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오픈 AI와 손을 잡은 게 카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어떤 협업 시너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또 주요하게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방산주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방산주는 참 우리나라 안 이슈보다 나라 밖 이슈가 참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정전 내지 평화 협상 여부에도 이 방산주가 크게 반응하고 있고 트럼프의 여러 방위비와 관련된 요구들에 따라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주목을 받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입에서 나오는 게 유럽 군비 증강하라. 니들 나라 GDP의 니들 몇 %까지 올려라 이런 식으로 3%까지 하죠. 올려라 뭐 지금 이런 얘기도 우리한테도 하네요. 요구를 할 차례인 것 같죠? 그 50%를 올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GDP가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네. 상당히 올려야 되는데 유럽에서 지금 그 방산주들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보니까 거의 막 7, 80% 이렇게 주가들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계속 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또 특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가격 경쟁력이 상당하잖아요. 그럼요. 뭐 전차 같은 거 독일 전차하고 우리나라 전차하면 뭐 두세 배 차이가 날 정도로 있는데 기동력도 좋고 성능이 좋잖아요. 성능도 좋고 네. 가격 경쟁력도 있고. 아,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하고 갈라진 지가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현실성 있는 이 전투력이잖아요. 저희는 재래무기 시스템도 다 갖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납기도 엄청나게 빨리 합니다. 지난번에 폴란드 납품할 때도 보면은 자주포도 그렇고 뭐 네. 엄청 빨리 들어가잖아요. 6개월 안에 다 납품을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적에서는 뭐 장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게 고평가가 이제 좀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라는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조정을 뭐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걱정하는 게 3월 30일이 지나면 무슨 제도가 들어오죠 우리 시장에? 공매도라는 게 공매도가 들어오죠. 시작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공매도의 1차 타겟으로 될 수 있는 게 저는 뭐 방산이나 아니면 2차 전지나 뭐 이쪽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밸류에이션을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포워드 기준입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다 좋은데 얼마나 돈을 벌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제일 밑에 한화 시스템 지난 금요일 날도 주가가 많이 뛰었잖아요. 네. 10% 넘게 뛰었었는데 26.5배, LIG도 24배, 항공우주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거든요. 여기도 24배. 상당히 성장주가 돼버렸어요. 네. 이미 방산주가. 그래서 주가에 많이 들어와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주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만 19배. 이렇게
그 낮지는 않은 밸류에이션 쪽에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이거 공매 타겟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개인적인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쪽에 조금 눌리면은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요? 제가 볼 때는 헤지 펀드들은 만약에 공매도를 쳤다 그러면 그 돈을 딴 걸 사가지고 그 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균형을 맞출 때 그 돈들은 오히려 아까 얘기했던 뭐 반도체나 SK 하이닉스나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최근에 아주 여러분들이 그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위험 구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시고 딴 쪽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어느덧 공매도 재개가 생각보다 가까이 왔습니다. 네. 이제 2주 후면 이제 공매도 재개가 이루어지는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물론 많은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불법 공매도의 요소들을 다 차단하고 전산화 시켰다고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사실 또 어떻게 이 변동성이 어떻게 대응을 할까 걱정도 하실 것 같아요. 많이 바뀔까요? 저는 공매도가 뭐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했을 때 공매도를 지금 금지시켜놨던 거는 역기능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때만 해도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공매도가 너무 막 풀어주니까 우리 개인들이 계속 당하고만 있다. 근데 제가 차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은 신용잔고율이 아주 개인들이 많이 쓰는 뭐 레버리지잖아요. 거기에 대항한 반대 개념이 공매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제일 위에 게 코스닥의 신용융자 잔고율입니다. 지금 상당히 높죠. 1.4% 이렇게 가 있고 그 중간에 있는 게 코스피의 신용융자 잔고율입니다. 이게 0.8% 이 정도예요. 네. 근데 공매도를 금지한 게 오래됐잖아요. 네. 그 지금 공매도 잔고율은 거의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러네요. 0.1%. 다 청산됐군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가 다시 거꾸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외국인들은 공매도를 늘릴 것은 자명합니다. 네. 늘릴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섹터를 늘릴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과열되어 있는 쪽, 주가가 많이 올라온 쪽 이런 쪽을 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산도 아까 말씀드렸고 2차 전지도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선 쪽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쪽을 좀 치고 그 돈으로 딴 쪽으로 좀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셔라.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여기서부터 다시 바닥을 잡고 조정 기간을 거치고 2,600선을 뚫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를 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환율도 한번 짚어보죠. 환율도 요즘에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관세 이슈 때문에 한참 또 1,420원 이렇게 또 막 내려가다가 또 막 1,460원 갔다가 오늘은 또 1,440원대 네.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환율도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크면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고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 꼬일 것 같고. 근데 최근에 제가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네. 환율이 그나마 1,470, 80선에서 내려왔잖아요. 네. 지금 40선으로 내려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 계엄 전 이전 수준인 1,420선까지도 빨리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까지 지금 안 갔지만 어쨌든 내려오는 모양인데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를 않아요. 근데 다행인 것은 미국의 달러화 지수를 보면은 최근에 110선에서 지금 급하게 내려왔어요. 마이너스 한 6% 정도 뚝 떨어졌잖아요. 미국 네. 시장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떨어졌습니다만은 미국 달러화 지수가 여러 가지 바스켓으로 통화가 돼 있습니다만은 6%나 떨어져 주니까 그나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440선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밑으로 가고 있는 한 외국인들이 거칠게 팔고 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가져왔던 차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면 갈수록 외국인 우리나라 주식들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주식들을 외국인들이 언젠가는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율이 우리는 점점 내려갈 여지가 좀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1,400 초반까지는 우리 원화 환율은 좀 내려갈 수 있다. 미국에서 지금 2년물, 10년물 국제 수익률을 봐도
어느 순간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강세보다는 지금 약세권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일부러 막 경기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듯한 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지금 경제 정책을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한 우리 원 달러 환율은 위쪽보다는 좀 위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는 방향이긴 한데 왜 미국을 필두로 한 기술주들은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는 거죠? 원래 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들이 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가 신나는 게 맞는데 네. 일단은 처음 제일 심한 게 고평가예요. 제가 네. 여기 올 때마다 테슬라에 대한 질문을 매주 받았고 네. 지금 그것만 해도 몇 달을 제가 계속 비쌉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금리가 내려가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 불확실성, 불투명성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외국계에서 보는 그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여전히 고공권에 있어요. 밸류에이션들을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는 줄 안 가져오고 여기 SBS 비즘을 많이 가져오는데 자 왼쪽에 우리 그 서학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 팔란티어 있습니다. 여전히 152배 수준에 너무너무 높이 와 있죠. 아직도 뭐 좀 고공권에 있고 테슬라도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130, 150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보다 항상 4배, 5배 이게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데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97배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그 자동차, 전기차 이것만으로도 회사의 주가를 설명하기에는 좀 높아요. 여기는 뭐 자율주행이나 다른 쪽에 이제 밸류에이션 기대감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97배가 유지되고 있는데 안타깝지만은 저는 여기에서도 조금 더 하방으로 보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느냐. 테슬라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일론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인데 여기 관련된 노이즈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반감을 가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언론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역효과로 주가가 지금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기술주들 쭉 보셔도 30배, 뭐 25배 이렇게 쭉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볼 때는 여전히 주가가 한 10%, 15% 내려왔습니다만은 그렇게 싸지는 않다.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내려오고 있지만은 기술주가 조정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은 결국은 돈들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견뎌주고 밸류 지수 하단도 어느 정도 견뎌줄 수 있다. 기술적으로 봐도 최근에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이나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의 투명성을 부여하고 조금의 완화 정도가 보인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지금 반등할 수 있는 미국 시장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지금부터는 바이 앤 홀드 이렇게 오래 가져가시는 거 말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정도의 좁은 박스권 한 5%에서 10% 정도 지수를 보시면은 개별 주식으로는 뭐 10%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그걸 좀 지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측면에서 보면 빨리 일론 머스크가 정부직을 떠나는 게 낫겠다라는 그렇죠. 요즘에 너무 반감이라고 할까요? 네. 반 테슬라 정서가 상당히 많이 네. 퍼지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사람이 유한하잖아요. 에너지가 네. 하루도 24시간으로 유한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 효율부 가서 일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는 기업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주주들 입장에서는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뭐 나치 관련되는 뭐 이런 옹호 발언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었고.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 1월 달 판매 보니까 아주 급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점유율도 독일에서 시장 점유율도 야, 이게 이제 3%까지 쭉 빠졌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전기차가 잘 될까 이런 그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중국에서도 판매량 이렇게 보니까 역전이 작년에 됐는데 더 역전의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테슬라를 보이콧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이제 아우디에다가 네. 그 테슬라를 봐가지고 아슬라라고 그러나요? 그런 조롱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안 좋은 기운이 있고 그게 주가에 그대로 드러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100배에 근접하는 이 밸류에이션이 유지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간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상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에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처럼 보이죠. 이제 의대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4,567명, 그리고 내년에는 다시 3,058명이 됩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사회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요.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도 많이 발생했죠. 하지만 정작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추진한 이유인 필수 의료, 지방 의료 붕괴 문제 여전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의대 정원 문제,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가톨릭대 의과대학 백순영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또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분당 서울대병원 허윤정 연구협력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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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 주제를 가지고 네. 토론을 진행한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해 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결정을 사실상 내렸기 때문이죠. 일단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들을 하시는지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허 교수님 먼저 듣겠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원점 아닙니다. 원점 아닙니까? 엄청나게 후퇴한 지점으로 돌아갔죠. 지난 네. 1년여 동안 국민들은 큰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이 아니라 이미 한참 뒤로 물러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응급실 같은 경우에 기존에 방문하던 환자 숫자가 50% 이하로 줄었습니다. 네. 환자들은 응급실조차도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미 원점이라고 보기에는 환자들의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표현할지 아니면 네. 스스로 포기했다고 표현할지 어느 쪽이든 의과대학 학생들은 학교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원점이 아닌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평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학생들이 돌아오는 것을 전제로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이미 그 정부의 전제 조건은 너무 많이 후퇴를 거듭해서 성립되지 않는 전제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네.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가장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숫자만 원상 복귀됐지. 아니 그 숫자마저도 원상복귀가 사실은 또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왜 다들 그러냐면요. 다 네. 네. 정원을 조정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정원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26학년도 입시부터는 각 학교들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을 적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승인하겠다. 신청을 하면은 그런데다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조건은 학생들하고 무슨 타협이라든지 의논을 해서 한 얘기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3월까지 만약에 복귀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대로 네. 2,000명을 더 늘려서 올해는 1,500명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2,000명을 더 늘려서 5,000명을 뽑겠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올해 1, 2학년이 돼야 되는 학생들이 다 1학년이 됐기 때문에 7,500명이 됐는데 거기에 5,000명이 또 늘어나면 12,500명이 한 학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이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그런데다가 정부가 책임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이 2,000명 증원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한 사과라든지 능동적인 해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이 무조건 지금 상황은 대학 총장들이랑 의대 학장님들이 이것을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할 것이고 거기다가 압박까지 하고 있어요. 안 돌아오면 안 하겠다. 근데 학생들이 지금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안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거든요. 하물면은 올해 25년도에 입학한 그 5,000명 이상의 학생들도 뭐 지금 통계까지는 안 나왔는데 70% 이상이 지금 휴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등록을 한다 할지라도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은 휴학이 되는데 실제로 그 학교의 학칙으로는
예과 1학년에 들어왔을 때 그 학기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휴학을 못하게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유급을 시키거나 제적을 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학생들은 일단 입학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의대생이 된 거예요. 그럼 또 지금까지 모르던 일들을 다 아니까 일반 일들로서 알던 일과 의과대 학생이 돼서 의과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건 내가 지금 갈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미봉적으로 수동적으로 해갖고서는 전혀 해결이 될 수 없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송기민 위원장까지 말씀 다 듣겠습니다. 네. 갑자기 본론으로 확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갑자기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두 분의 말씀에 굉장히 오늘은 동의가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원점으로 돌렸다 그러면 뭔가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거를 늘린 이유는 의사가 부족해서 상당히 필수 의료나 지역 의료 공백이 생겨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단행했던 조치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었고요. 사실 운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정부는 굉장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정부가 최소한의 사죄는 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돌리겠다라고만 하니 국민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불편과 그런 위험한 부분 또는 운명을 달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저는 그게 너무나 깝깝하고 답답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첫 질문 드렸는데 저도 지금 가슴이 갑자기 깝깝한데 고구마를 물 없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백 교수님께 먼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년여간의 과정을 이제 쭉 겪어오고 나서 다소 허무할 수 있는 건 의대 정원 자체는 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게 일단은 정부의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의료계의 반발, 의대생들의 뭐 자퇴 내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뭐 전공의들도 마찬가지죠. 요지는 의료계의 반발 때문에 정부가 하려던 걸 못하고 결국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준 것처럼 지금 과정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결국 이 정책이 의료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또 발생했다. 그렇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물론 많은 이야기들이 하실 수 있겠지만 먼저 질문을 일부러 드립니다. 예, 그 질문은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지난 1년 동안에 아니요, 단순합니다. 단순하진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시작부터가 합리적이지 않은 시작을 했잖아요. 우선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네. 그거를 하려면은 의료계의 의견도 수렴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전문가 집단하고는 전혀 의논함이 없이 2,000명이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숫자를 일단 내놓고서 그것도 또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10,000명을 증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목적이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뭡니까? 그럼 5년 후에 10,000명을 증원한다면 그 이후에 필요 없어지면은 수급 상황에서 너무 의사가 많아진다 그런 거 다 줄일 겁니까? 의대 교수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사회적 비용을 거기다 집어넣으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합리적이지가 않고 끌려다녔다기보다는 시작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려고 하는데 전혀 수정하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타협의 기미도 없었고 2,000명 그대로 유지해 갖고서 오히려 거꾸로 학교에서 1,500명 정도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한 그런 형태로 타협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타협이 네. 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전공의도 문제지만 실제로 의대생들이 지금 2년 동안 만약에 수업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료 수급이라는 것이 완전히 멈추는 상황이 의사 부족뿐만 아니라 전문의도 지금 다 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군대 문제도 생기는 것이고요. 일단 군대에 가야 될 전문의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또 그 전공의들이 전부 사직을 하면서 군대에 가야 될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져 갖고서 몇 년 동안은 내가 언제 군대 갈지도 모르는 상황.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은 의료계 그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느냐? 만족이 뭡니까? 지금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실에 못 가죠.
응급실에 간다 할지라도 배후 진료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죠. 또 진단을 받는다 할지라도 상급병원에서 수술받는 건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서 오히려 2차 병원 쪽으로 돌리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2024년에 초과 사망률은 아직까지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국민들이 결국은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현재 상황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 최악의 상황이 아직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더 나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든 잘 꾸려 나오던 우리 의료 시스템이 지금은 붕괴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붕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패닉에 빠질 만한 상황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은 드리지만 일반 국민들은 실제로 느끼는 게 거의 없어요. 평소에 다니시던 일반 병원이나 2차 병원이나 이런 데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어떤 중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진짜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도. 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중증이 걸렸을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좀 고위층에 있고 잘 사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수술도 제대로 받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일반 서민들은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보면 그런 순서들이 다 무너져 갖고서 네. 이것이 지금 의료가 평등하지 않다는 이런 것까지 가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우리 국민들이 느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타래가 너무나도 많이 꼬여 있는데 이걸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지를 지금은 시작과 끝점을 모르겠어요. 교수님. 그 조금 전에 하신 질문을 조금 이렇게 질문 자체를 구조적으로 나눌까요? 나누어 보면 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두 개로 좀 쪼개서 제가 대답을 좀 해볼게요. 정부가 무리한 의대 정원을 제한한 거는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 지역의 어떤 취약지에 네.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국민적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한 국민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할까라고 고민했던 것은 일반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던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까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2,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나온 거는 이건 굉장히 정부의 도발적인 그런 인원인 건 분명하고요. 다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가 의과대학의 학장단과 대학의 총장단의 의견이 굉장히 크게 달랐습니다. 의과대학 학장은 2,000명이 굉장히 무리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학 총장들은 우리 충분히 가능해 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가능했던 인원이고요. 지금은 그 얘기 아무것도 없이 모두 다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가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논의에 지금 총장단들이 이렇게 요구하고 받아들이는 이런 모양새로 가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대학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인원까지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원들을 스스로 냈고 그리고 그 인원들이 취합돼서 2,000명이 나왔던 과정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되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다만 지금 이런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은 되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본래 가려고 했던 길에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뭔가 지금은 정부가 본래 가려고 했던 필수 의료나 취약지 의료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역행해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 일인가? 이것을 저희 사회가 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실 이런 경제 프로그램에서 이런 거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요. 최근에 정부가 뭘 발표했냐면 톱티어 비자라고 하는 거를 제안을 했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톱티어 비자를 받고 거기에 이제 특이점이 뭐냐면 가족이나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가정부까지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비자인데
그렇게 해서 편의를 주면 뭐 합니까? 내 가족이 와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안심할 수 없는 나라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가 편안하게 가족이 진료받을 수 없는, 안전하지 않은 나라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더 편안한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이 해봐야 되는 시점까지 왔다라는 것, 그걸 보다 더 좀 뼈아프게 정부가 고민하면서 우리 사회적 기반 자체의 골간이 되는 교육과 의료,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을 찾기 위한 논의를 보다 더 깊이 있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가 결정되고 원복되는 과정이 뭐 끌려다녔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이걸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것도 단일도 합의를 이뤄낸 게 없어요, 사실. 의료단체나 정부나 시민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각자 이야기만 하고 결국에는 밀어붙이는 것만 지금 관철이 됐지. 그게 또 부작용이 생기니까 다시 좀 예전으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다 서로 양보, 타협은 하나도 없었다는 게 지난 1년여간의 지금 오늘 결과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을 돌이켜 보면요, 분명히 의대 증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응급실 뺑뺑이라고 해서 네. 응급실이 그때 그 당시에는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면 살 수 있었다는, 빨리 이송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이제 앰뷸런스가 와도 병원에 도착을 해도 치료할 수 없는, 그래서 앰뷸런스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 안에서 사망을 하는, 또는 지역에서는 분만을 위해서 다른 도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그때는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를 주장을 공공의대 했었습니다. 설립을 추진했었죠.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정부가 일단 물러섰죠. 네. 이 상황이 너무나 엄청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을 넘어가고 나서 협의를 하겠다라고 해서 여지를 남겨뒀는데, 지금의 2,000명 직원에 대한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거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공공의대 부분을 아예 빼버렸어요. 그냥 의사만 확대시키는 정책을 폈죠. 네. 그 2,000명에 대한 정책에 뒷받침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은 또 없었어요. 그냥 2,000명만 늘리겠다라는 것만 있었지, 그 뒤에 나오는 교육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이 시행이 됐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 팬데믹 상황도 없어요. 코로나 상황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의대를 만들지도 못하고 면밀한 시행 정책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 힘겨루기 위주로 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환자를 빼고 국민들을 빼고 정부와 의료계만 둘이서 협의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힘겨루기로 비춰졌고 안 되니까 그냥 밀어붙였었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이라기보다는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 싸움으로 번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당장 이제 새학기가 시작돼서 의대생들이 지금 아직도 수강 신청이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오겠어요? 이게 이 상태로 계속 1년, 2년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수급 공백 사태라든지 이 학생들의 개인 인생도 달려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작정 이대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결국은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겠죠. 제일 중요한 문제죠. 지금부터 뭘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이 똑똑한 인재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휴학 상태로 이렇게 있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끼지 않습니까? 이번 지금 정권이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정부의 추진력이 완전히 없어요. 지금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죠. 정상적인 사실은. 정부가 네. 아니죠. 지금 하다못해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뜻이 안 맞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앞으로의 우리가 어떤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개혁이 되기 위해서, 뭐 개혁보다는 좀 개선이라고 더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료가 하여튼 지금처럼 개혁이 되지 않고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누군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버넌스가 분명히 필요한 상황인데 네.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어떤 걸 할지
또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것 여러 가지들을 시행을 해야 될 상황인데 전혀 그런 느낌이 없죠. 지금 아무것도 의논도 하지도 않고 하다못해 이런 토론 프로그램도 뭐 거의 다 없어졌어요.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나서 지금 3월이 지난다면은 사실 의과대학은 2월 달부터 강의하고 8월이 돼도 강의가 다 재시험까지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계절 학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다 지났고 3월이 다 지나간다 그러면은 거의 뭐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좀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자들이 다 모여서 어떤 거버넌스를 형성할 것인가부터 먼저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시책을 하는 그런 구체적인 문제보다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것이냐 해결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네, 교수님. 본래 과거에 비추어 보면요, 이 정도의 큰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게 의대생이든 의과대학이든 아니면 병원이든 이렇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건이 있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징적인 일을 한다. 예, 네. 장차관을 바꾼다던가 이렇게 해서 상징적인 교체를 해줘요.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상징적인 교체를 해서 사과를 하는 형태를 취하면 그러면 이 다음 사람이 이 전임자는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거든요. 근데 이전에 이 문제를 했던 그 장관과 그 차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한다 한들 저는 뭐 오해가 있을까? 당사자가 올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이 정부는 그 이전에 굉장히 이상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법을 통과시켰다고 그것도 국회가 통과시켰는데 그 당사자를 정부에서 해임했습니다. 보건의료 정책실장을. 네.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바로 똑같은 법을 정부 입법으로 또 해서 정부는 또 내서 또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이상스럽게 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되면 뭐 경지를 해 형태를 냈건 책임을 지는 모습을 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성의도 보이고 있지 않으면서 교육부에 미루는 이런 형태의 성의를 가지고는 국민의 전체 생명을 책임지는 이런 복지부의 병원의 문제, 의료의 문제, 의과대학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저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 아닐까요? 지금 이 정치 뭐 상황에서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 체제이면서도 의견이 정부 부처 내에서도 다르고 물론 다 경질시켜야 돼요. 오래전에 경질이 됐어야 되는 일인데 그 부분을 하지를 않은 것은 정부의 의지였고 그 의지는 지금 대통령이 다시 석방되면서 그 의지는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은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네.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다. 지금 복지부 장관 차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 말고 더 많은 인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장 차관만이 이거를 다 설계하진 않았을 거고요. 이 부분에 의료 정책을 주도했던 사람들까지도 저는 일정 책임,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었고 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분명하고 근데 지금 책임은 고사하고 사과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법 전문가하고 좀 달라야 되겠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 현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해서 그거로 불편을 겪은 사람이나 또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어찌됐든 좀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계속 지금 힘겨루기로만 가고 있으니 이것이 저는 깝깝하게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학교에 계신 두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저는 거는 정년퇴직을 해서 네네. 학교에 있지는 않습니다. 허 교수님, 교육은 지금 가능하게 다 준비돼 있습니까? 이제 정원 일단 많이 늘었고 신입생들이 새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교육 준비? 그 질문이 O이기도 하고 X이기도 한데요. 그게 무슨 어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2사학번, 2호학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정원이 안 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안 받는 대학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휴학을 한 학생들이 한꺼번에 합쳐지면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복학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정원이 늘어난 대학들 같은 경우에 이게 한 해만 늘었으니까 그 버든이 한 해만 늘었으니까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예과 2년의 과정만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본과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면 본과의 과정은 이게 그냥 단순히 예과 과정에서 교양 과목만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네. 임상이라든가 아니면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양 과정의 과목 수 늘어나는 것과 질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정교하게 준비돼야 되고 또 그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단순히 기자재만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득할 수 있을 만한 프로세스를 준비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데 그거는 대학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한 해, 두 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긴 과정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교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24학번하고 25학번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과 과정에서 24학번을 그러니까 한 학기를 빨리 해서 한 학년을 더 위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차이가 아니라 한 학기를 차이가 나게 해서 국시도 먼저 해서 2030년에 국시를 봐갖고서 졸업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한 학기라는 것은 결국은 한 학기는 겹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7,500명을 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상황인데 예과는 어떻게 넘어간다 치더라도 본과 1학년에서 겹친다 그러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다가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렇게 한 학기 차이로 해갖고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럼 수련은 어디서 시킬 겁니까? 대표적인 게 충북대학 같은 경우 아닙니까? 지금 49명 정원에서 175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충북대병원이 베드가 800베드예요. 네. 그럼 179명이 두 배가 3.5배 정도 되는데 179명이 두 학년이 800베드에 가갖고 임상 실습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전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그걸 다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고요. 베드 수를 늘린다는 게 돈을 들여서 베드 수를 늘린다고 그 병원이 되는 게 아닌 것이 환자가 와야 병원이 돌아가죠. 네, 그렇죠. 환자는 없는데 베드 수만 늘린다고 의사 수만 늘린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의사 수도 그렇게 늘릴 수도 없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책은 전체가 다 미봉책이고 진짜 되지도 않을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공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의료 체계에 있어서 전공의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을 하면서 사실상 오늘날의 이 의료 공백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거죠. 전공의들 중에 상당수는 또 그냥 개인 일반 의료원에 취업한 분들도 있고 요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을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운영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대형 병원들 말이죠.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거나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말이 안 나오네요. 네. 전공의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서 근무하는가라고 해보니까 2차 병원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동네 의원들 네. 그리고 요양병원, 아, 요양병원이요? 네. 예, 요즘 수요가 많죠. 요양병원에서 상당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아주 힘겨운 수련병원에서 다시 근무를 할 건가? 안 할까요? 복귀율이 얼마나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많이 그 걱정스럽습니다. 힘든 수련의 과정을 견디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최고 난이도의 의술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료를 생각하면서 또 지금의
세대에 대한 고민을 좀 덜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의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기성세대가 새롭게 저희의 이전의 세대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지금 현 세대를 좀 많이 덜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고하고 그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기존의 세대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의료 문제로 돌아가면 저는 나중에 길게 봤을 때는 그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예과 2년, 본과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혹은 4년 이 과정 전체를 놓고 쉬지 않고 막 달려왔는데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한 번에 쉼표가 생겼거든요. 이게 의사들한테는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의과대학 안에 증권가로 간 전공의들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친구도 있고, 네. 근데 그게 나쁜 신호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게 좋은 신호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의대를 졸업해서 반드시 임상에만 있어야 하는가? 그거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건 뭐 개인의 선택이니까. 다만 지금의 이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이 문제가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오면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닥친 파고인데 이거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공이 돌아올 건가? 아, 그래. A안은 돌아와야 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짧은 시간 안에 이 해결책을 어떻게 가질 건가에 대해서 지금 해답이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오지 않을 때 정부가 갖고 있는 플랜 B는 뭐 PA 간호사로 일정 룸을 어떻게 만들 건가, 또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대안들이 만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전공의들이 저는 상당수는 일정 정도는 돌아와서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훌륭한 의료진으로 좀 깊이 있는 그런 의료가 수련병원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100%의 전공의들이 다 돌아오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들의 빈 공간을 우리 사회가 어떤 형태로 대안을 마련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잘 투자하고 그런 투자에 대해서 전공이 의대 정원에 다시 회귀에도 불구하고 그런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눈 감지 않고 깊이 있게 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좋은 말씀 주셨고요. 동의하고. 근데 하나 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문제는 전공의들의 이탈이잖아요. 전공의들은 3차 의료병원에 대학병원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이라든가 2차 병원은 큰 문제가 없어요. 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글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의사들을 확보하게 됐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공의들이 2차 병원 의료원을 가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힘들지도 않고 수익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3차 병원에 있는 의사들한테도 콜을 하는 거죠. 고생하지 말고 나와라. 약간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된 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3차 병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번아웃이에요, 지금. 이들이 빠져나간 공백을 다 메꾸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견디고 있는데 네. 오히려 거기 나간 친구들은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버티고 있는 의사들이 번아웃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병원으로 가는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허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떠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할 필요도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안 돌아왔을 때 이 빈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지금 우리나라의 3차 병원은 사실은 본래의 기능은 고난이도 의료기술을 하는 기능이에요. 네. 대학병원이나 인류병원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수련의를 키워내는 교육과정과 임상과정 또 이것이 정상이었는데 우리는 최고라고 하는 대학병원부터 해서 전부 다 그냥 진료 수입에 얽매여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의료 전달 체계가 사실 정상으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3차 병원들이 연구와 신의료 기술과 또는 수련의들 전공의 교육 과정과
이런 데 영향을 좀 집중하고 하는 방향은 저는 그리 나쁜 방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을 네. 오로지 돌아오라는 정책만 하지 말고 네. 이거를 좀 더 메꿀 수 있는 방안도 네. 같이 고민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뭐가 말씀하신 거에 아닙니까? 모순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네. 이 전공의들이 가서 좋을까요, 과연? 전문병원 이런 데로 가서요? 그렇죠. 이 전공의를 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음을 바꾼 이유는 마음이 상했고 마음이 떠난 거죠. 그리고 전공의들이 있어야만, 지난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 전공의들이 있어야만 임상 실험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교수도 자기 수술을 할 수 있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싼값으로 뼈를 갈아 넣으면서 하던 전공의들이 없어짐으로 해갖고서 병원이 안 돌아가는 거는 PA 간호사나 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건 앞으로 어떤 게 더 큰 문제냐면은 새로 나오는 의사들도 전공의 할 생각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지금 시스템에서 보면은.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전공의 숫자가 또 전문의 숫자가 제일 많은 나라에 들어갔었는데 네. 앞으로는 전문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공보의 군대 모든 면에서 다 영향을 줄 것이고 우리나라의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권회사에 간다든지 벤처회사를 간다든지 네. 혹은 자기가 회사를 만들어서 한번 트라이를 해본다든지 또는 기초연구를 한번 해본다든지 기초연구를 간다면 지금 아무 문제 없거든요. 교수 되는 데까지도 다 갈 수가 있고 선택하지를 않아요. 굉장히 위험성이 높고 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초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과연 늘어나느냐, 제약회사에 들어가는 사람이 과연 늘어나느냐, 의사 숫자는 많아지지만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 개원의에 가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제대로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의사가 많아지다 보면은 일반 의사가 많아지다 보면은 그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 논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앞으로 개선은 해나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물론 백 교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기존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의료 그런 체계. 의료 체계의 기준을 두고 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꼭 임상에만 있어야 되느냐? 외국은 의사 과학자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학과 연결돼서 지금 우리나라의 진료 수입의 50%는 검진이에요. MRI, CT, 팩트 이런 것들인데 그러려면 공학과 협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기초의학과의 협력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보면 기준을 우리가 좀 더 미래로 낸다 본다면은 네. 이게 과연 완전 100%다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럼 있겠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의사면을 가진 사람이 그 의사의 일이 아닌 예를 들어서 기초연구라든지 기초연구가 의사의 일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초연구라든지 뭐 진단검사 같은 것들을 연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매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그 개선을 해주면서 유인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전혀 유인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만 해서는 건 완전 허상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을 하고 나서 뭐 정부가 내놓은 예를 들어서 전공의에 대한 처우라든지 의료 환경이라든지 개선 대책을 내놓긴 했잖아요. 그거는 거의 의미가 없죠. 의존도를 네, 낮춘다라든지. 아니 전공의가 생각하기에 그 개선 조건이라는 거는 전혀 그 고려할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을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 정도예요? 아니죠 지금. 예, 그 정도.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현실과 대책이었어요? 동떨어져 있죠 그 부분은. 예.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래도 사람 일이 전혀 동떨어진 그러니까 대책. 전혀 복귀를 하지 네. 않. 눈높이에는 근데 지금 떨어질 수는 말씀하시는 있겠지만. 복귀라는 것도 의미가 틀리는 것이요. 네. 이 지금 상황은 전공의들이 다 사직을 한 상황이지 다시 돌아온다면 재임용으로 다시 응시를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바이탈과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전공의 사직자는 없을 것으로 보여. 뭐 없다는 건 좀 너무하긴 하지만요. 네. 극히 소수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복귀율은 뭐 한 자릿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인들이 그런 수입과 이런 부분 물론 고생하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수입이 많은 거는 통계적으로 6.7배 도시근로자들의 그런 수입을 받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의료인들은 그걸 좀 당연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의사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받아야지. 이런 또 굉장히 그런 하이 클래스에 대한 자부심이랄까 그 기득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부가 좀 어떤 어드밴티지를 줘도 뭐 그거 당연한 거지 그게 무슨 어드밴티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PA 간호사가 곧 입법 예고되죠. 그럼 PA 간호사가 도입이 돼서 전공의가 기존에 하던 역할을 일정 부분 좀 감당하게 되면 좀 상황이 나아집니까? 그러니까 병원 안에서 PA와 전공의 역할을 어떻게 구분할 거냐에 대해서는 네. 그동안 의료계 안에서도 주요하게 갈등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이거 이전에도 간호사분들의 영역이 좀 넘나들기는 했잖아요. 거기에 네.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이 맞습니다. 있었고. 네,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분야도 상당수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외과 같은 경우는 너무 손이 많이 딸리고 네. 지원자도 없으니까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어시스트 해줄 사람이 절실하고 네. 그런데 거기에 손은 딸리고 사람 수는 없고 그런데 거기를 PA를 채우려고 하니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의료계 안에서 또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상태가 있었고, 네. 근데 이제는 간호법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PA를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병원 안에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을 거냐가 제도화된다면 저는 이제는 좀 다를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PA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제도 안에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에는 있는데 제도에 없었기 때문에 그림자 같은 존재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법령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전공의와 PA가 어떻게 협력할 거냐 네. 이런 과정으로 앞으로는 좀 상생관계가 되지 않을까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갈 거라고 예상하고 저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다 거의 인정하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다. 예. PA 간호사라는 제도를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 많은 영역을 하게 해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이 PA를 아무리 늘린다 할지라도 전공의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요. 양쪽으로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PA 간호사는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월급은 전공의의 2배가 넘어요. 근데 전공의들은 사실은 80시간이라고 그러지만 10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고 중환자실부터 입원실까지 전부 그 케어를 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대부분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PA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건 절대로 대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그것도 분명히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네. 그 시간이 갈수록 PA 간호사들이 공백을 메꿔주는 범위가 커지고 있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지던트들이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 병원에 남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PA 간호사들은 계속 근무를 하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더 숙련도가 높아지고 더 의사들이 새로 이분을 가르쳐야 될 그 부분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PA 간호사들의 역할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의 문제는 뭐냐면요. PA 간호사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에 한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자원입니다. 전공의는.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방의료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의사정원 늘리는 건 여러분 우리 다시 돌아가지만 지방의료에 대한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 의대 정원 수를 늘린 겁니다. 지방의료가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국립대 같은 경우는 타격이 훨씬 더 크지요. 왜냐하면 국립대는 전공의를 훨씬 더 많이 배정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네. 전공의의 이탈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지방에 있는 2차 병원들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전공의가 없었던 병원들이니까 환자가 더 많아지고
그리고 재정적인 여건이 훨씬 더 나아져가지고 오히려 지방에 있는 2차 병원들은 그러니까 베드를 더 증설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파고에 오히려 병원이 훨씬 더 나아지는 이상스러운 기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지방 의료가 더 나빠졌냐에 대해서 오히려 환자들이 체감하느냐에 대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증 환자들은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네. 중증 환자들은. 네. 그런데 지방 의료의 일정 정도 볼륨은 상당히 그 지방 의료에서 커버하는 그러니까 분리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중증 환자들이 갈 곳은 상당히 더 협소해지는 네. 양극화가 네. 지방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데 또 다른 신호는 경증 환자들이 응급실이나 상급 종합병원을 가는 비율은 또 줄어들어서 네.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가 또 이렇게 체계화되는 그런 수치들은 또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좋은 신호가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또 못 가는 그런 현상들이 그런 수치로 또 확인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역설적이게 이게 더 체계화 이제 가속화가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방의 국립대들은 지금 중증 환자를 담당해야 될 응급실마저 네. 의료진들이 빠져나가 가지고 맞아요. 무너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의 중환자실, 지방의 응급실, 지방의 중증 환자가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필수 의료진들 여기가 빠른 속도로 붕괴되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가속화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이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서울에 있는 2차 병원들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3차 병원에도 수술 못하는 사람들을 다 2차 병원 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훨씬 더 의사 수도 느리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3차 병원들의 의사들이 서울 수도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기나 뭐 일반 병원에 가는 건 아무 문제들이 없지만 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지방 국립대병원에서 수술을 못 받고 서울로 빨리 와야 되는데 수도권에 와서도 수술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개선되지 않으면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지역 의료가 오히려 파괴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의대 정원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한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들이 남아 있죠. 아마도 20년 또는 30년 후쯤에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의 선택들이 역사와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